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매에 대한 기초를 좀 알아볼게요. 부동산 경매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건데 기본적인 용어는 좀 알아야 경매 사이트 볼 때 이해가 좀 쉽잖아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경매 절차하고 용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계속 또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일 거예요. 쉬운 물건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포인트예요. 우리가 자꾸 이제 어려운 물건 얘기를 하면 방향을 잃고 또 헤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쉬운 물건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차라리 거기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유료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무료 경매 사이트 사실 많이 있어요. 그 무료 경매 사이트를 만약에 내가 그냥 스터디 한다 그러면 무료 경매 사이트를 보셔도 되는데 나중에 내가 진짜로 이제 경매를 해서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해봐야지 돈을 좀 벌어봐야지 그러면 저는 이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 정보 자체가 달라요. 무료하고 유료는. 그러니까 돈을 받겠죠. 정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납관리비도 나와 있고 부동산 가서 얘기 드는 것들도 거기에 또 코멘트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볼 거니까 여기서 얘기를 듣고 그 경매 사이트를 지금 보시는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물건도 보시고 내 관심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보시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바로 이제 물건 뽑아서 임장 가가지고 낙찰을 받기 위해서 막 행동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낫거든요. 집에서 뭐 책 보고 이러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임장도 가고 빨리 물건 뽑아서 입찰을 할지 말지 조사도 하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책이나 이런 것에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차피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돈 좀 모아서 할까? 돈 모아서 다시 이거 경매 공부한 다음에 하려면 시간 또 가는 거예요. 돈이 없고 내가 지금 모으는 중이라면 지금 이런 것들을 잘 배워놓고 임장도 이제 해보고 임장한다고 꼭 입찰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내가 사전에 미리 체득을 하고 경험을 쌓아있으면 그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돈이 딱 생겼을 때 그때 바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돈이 생겼을 때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그만큼 시간이 가는 거니까 시간이 아깝잖아요. 시간이 돈인데 경매 절차가 사실 어려운 건 없거든요. 처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하고 이제 매각 준비를 해요. 채권자 돈 빌려준 사람이 경매를 신청을 하죠. 왜냐하면 돈을 못 받았으니까. 돈을 안 주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결정을 이제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부동산, 경매 나온 부동산의 그 현재 상태를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좀 평가하게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을 하죠. 이게 이제 누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낙찰금. 이 돈이 생기면 법원에서는 해줘야 될 게 배당이죠. 돈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채권자들 줄을 쭉 세운 다음에 법원에서 돈을 이렇게 나눠줘요. 얼마 빌려줬어? 아, 이자까지 얼마구나. 여기 나눠줘요. 그걸 배당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배당을 돈 빌려줬으니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돈 빌려준 사람들은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관련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배당 요구 신청을 법원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아, 너 진짜로 돈 빌려준 거 맞구나. 그렇게 아니까 아무한테나 나 돈 빌려줬다고 법원에서 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각기일이 잡혀요. 이게 이제 입찰일, 우리가 법원 가고 이렇게 쓰는 날, 입찰일이에요. 최고가로 이제 입찰한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낙찰자가 나왔으면 법원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 및 확정을 적어요. 매각 허가 결정은 낙찰일로부터 7일 이후에 내려지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허가를 딱 내죠. 결정이 돼버려요. 근데 이 기간이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낙찰자가 이게 부동산에 중대한 어떤 하자가 있어. 법원에서 알려준 어떤 정보하고 달라. 현재 상황이. 그러면 이제 낙찰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매각 결정한 후에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항고 뭐 이런 게 없으면 확정이 되고 낙찰자는 이제 매수인 이제 자격을 얻죠. 그러면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요. 이게 뭐냐면 잔금 납부를 언제까지 해라 해서 법원에서 통지서를 낙찰자, 매수인한테 이제 발송을 해요. 그때까지 대출을 받든 이제 돈을 구해서 이제 잔금 납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배당을 해주죠. 그 채권자들 아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경매는 딱 배당까지 하면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절차가. 돈까지 다 나눠주면 채권자들한테. 이런 생소한 용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흐름이다. 경매는 이런 흐름으로 가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경매 사이트를 보거나 경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그래도 용어는 알아야 아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어려울 거 없죠. 입찰은
법원에 가서 가격 적는 행위고, 매각기일은 아까 말씀드린 입찰 날짜예요. 낙찰자는 아실 거고, 1등한 사람. 차순위, 이게 이제 2등한 사람이에요. 1등한 사람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이제 미납을 하거나 이거를 포기했을 때 내가 1등으로.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차순위 신고하실 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 너무 아깝게 놓쳤어. 저 사람이 혹시라도 잔금 납부를 안 하면 내가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차순위 신고합니다라고 해서 해도 돼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보증금은 나중에 다 마무리될 때까지 보증금은 못 찾아가니까 그건 아셔야 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차순위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그거 입찰 떨어졌으면 그 보증금이 묶이잖아요. 또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러니까 그 보증금으로 다른 물건 또 들어가서 뭐 입찰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차순위 신고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찰은 한번 떨어진 거 그죠? 이게 유찰되는 금액은 지역 법원마다 조금 달라요. 서울은 한번 이제 유찰이 되면 20% 떨어지지만 지방은 뭐 30%뭐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차이는 있어요. 우리 입찰할 때 그 최저가 밑으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무효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번호는 예를 들어 2021 타경이면 21년도에 진행했던 물건, 뭐 20 타경도 있고 19 타경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구나 경매가, 뭐 이렇게 알 수 있죠. 뒤에 뭐 타경 뭐 1, 2, 3, 4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냥 법원에서 붙인 거니까. 여기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근저당권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로 설정하는 거죠. 우리 이제 만약에 집을 살 때 은행 가서 이렇게 자서를 하잖아요. 그럼 은행이 그 집에 대해서 이제 근저당을 잡죠. 그런 거고, 이제 말소기준 권리,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권리 분석에서 가장 핵심되는 거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여기서 보면 낙찰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거를 말소기준 권리라고 해요. 말소된다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없어지는 기준의 어떤 권리, 낙찰자가 그거를 어떤 권리를 인수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할 때 이 말소기준 권리가 중요해요. 대항력, 얘도 중요하죠. 지금 제가 빨간 거 쳐놓은 거는 유념해서 봐야 될 거예요. 물건 검색할 때도. 대항력, 이거는 그 임차인이 아직 살고 있으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이제 낸 사람일 거니까, 그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이 사람들을 이제 법으로 이제 보호하는 장치예요. 임차인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 근데 임차인이 있다고 다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임차인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내가 낙찰을 받아서 명도를 할 때 이 사람이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돈, 내 보증금이나 이런 거 다 받기 전에 나는 못 나가. 못 내보내요. 진짜로.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면 못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볼 때 이거 뭐 왜 이렇게 떨어졌지? 뭐 세 번, 네 번 떨어진 물건들은 보면 되게 싸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하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고도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제대로 파악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전세금까지 제가 떠안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내가 여기 3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금이 나는 1억 5천에 난 여기 살고 있어. 그럼 1억 5천을 내가 또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낙찰금 3억에다가 이 사람 전세금 1억 5천이면 내가 4억 5천에 산 꼴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잘 확인하셔야죠. 이런 게 있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더 낮게 쓰거나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압류, 법원에서 채무자 제시를 임시로 압류하는 거예요. 추후에 채권자, 돈 빌린 사람이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가가 임시 가짜거든요. 일단 압류를 하는 거예요. 가처분도 임시로 잡아놓는 거고, 이런 것들은 등기에 이렇게 돼 있어서 매매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등기상 문제 없다 뭐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거기 등기상에 막 가압류 잡혀 있고 가처분 잡혀 있고 막 이러면 그건 문제 있는 부동산이니까 그런 거는 거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매학과 넘어가면 이 감정평가서를 의뢰해서 작성하는 서류예요. 이게 법원에서 이제 감정평가사 회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주변 시세나 뭐 실거래, 현황 부동산의 상태, 사진 등 이런 거를 찍어서 이제 경매 사이트나 이런 데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아니면 대법원 경매 사이트 이런 데다가. 왜냐면 이제 입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현황조사서는 법원의 이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가서 작성한 서류예요. 거기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 거주자도 만나게 되면 인터뷰도 해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기재를 해서 거기다 얘기를 해주고, 그 소유자하고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 것들도 거기에 이제 기재가 돼요. 그래서 경매 사이트만 잘 봐도 어느 정도 조사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소기준 권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제 말소기준 권리라고 해서 따로 또 표기를 해놔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얘가 말소기준 권리, 밑에 거 다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또 경매 사이트만 잘 봐도 이건 알 수는 있어요. 근저당권, 경매기입 등기, 압류, 가압류, 그다음 정세권, 그다음에 이제 담보가 등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가 말소기준 권리여서 요 밑에 있는 어떠한 권리들은 다 낙찰을 받으면 없어진다.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인데 밑에 뭐 또 근저당권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가압류가 50개든 100개가 아무리 붙어 있어도 얘가 말소기준 권리면 깨끗하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잔금을 내면 깨끗한 물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소기준 권리. 이게 이제 낙찰자에게 인수되거나 소멸되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이 인수가 된다는 거는 내가 돈을 더 들어간다는 의미요. 그게 이제 돈이든 어떤 권리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 이 근저당권이 쉽게 좀 얘기하면 대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내가 4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면 2억을 내가 은행에서 이제 빌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은행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 설치를 하고 이자하고 이제 원금을 예를 들어서 그 빌린 사람이 이제 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은 이자하고 원금 이런 것들이 한 3개월 부실 채권이 나면 부동산을 바로 경매에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은 이제 돈 받으려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압류도 채권자가 돈을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이제 해요. 돈을 이제 돌려봐야 되니까. 근데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또 판결 나기 전에 아니면 나고 나서도 몰래 막 팔아버리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판결 나기 전에 이제 채무자가 그런 행위를 못하는 게 하게끔 이제 임시로 이제 확보하는 게 이제 가압류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진짜 빠르게 신속하게 이제 등기부등본에 딱 기재를 하고 나중에 재판에서 돈 빌린 사람이 채권자가 승소를 하면 가압류를 압류로 변경해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요. 근데 근저당권도 결국에는 은행에서 돈 받으려고 이제 하는 거고 가압류도 결국에는 채권자가 내가 돈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그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경매 개입 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해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이 행위가 돈을 받기 위한 이제 뭐 행위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제 이거를 이제 처분을 못하게 막는 압류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거 그래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매 개입 등기에 앞선 뭐 그 아까 근저당권 또 뒤에서 얘기할 담보가 등기, 가압류 이런 게 없으면 얘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경매가 종료가 되면 얘도 그냥 말소가 됩니다. 전세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세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 계약에 대해 이제 건물 등기부등본에 등록을 하면 전세권이 이제 돼요. 전세권이라는 게 임대인이 동의 없어도 해당 부동산을 이제 남한테 임대도 할 수 있고 양도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근데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 소유자하고 이제 세입자 이런 분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하는 게 전세권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할 때는 이제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제 법원 가서 확정 판결을 받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그냥 바로 경매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전세권도 이제 말소기준권리가 들어가는데 이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한 경우가 이제 이 말소기준 권리에 들어가요. 경매 신청을 하거나 내가 배당,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고 요구를 한 경우는 뭐냐면 나는 목적이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돈을 받았으면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말소기준 권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세권 중에서도 경매 신청을 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담보가등기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결국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이제 받기 위해서 돈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보가등기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등기한 건 아니지만 임시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다 받으면 이것도 이제 그 낙찰이 되면서 소멸이 됩니다. 담보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같은 가등기지만 나중에 내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담보가등기는 나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담보가등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말고 담보가등기도 말소기준 권리에 들어간다. 얘도 돈 받으려고 하는 행위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소유권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는 물건이다. 근데 얘가 선순위고 뭐 이러면 나중에 내가 낙찰받으면 그 소유권을 뺏길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의 물건들을 잘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내가 돈을 잃지 않는 거니까. 그런 물건들 차라리 모르겠으면 그냥 그런 것들 없는 것들 물건만 봐도 돼요. 엄청 많아요. 그런 물건. 전국에 경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나오죠. 매각으로도 소멸되지 않는 인수되는 권리.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권리 분석에 진짜 주의해야 될 것들. 1번 배당 요구하지는 선순위 전세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매 신청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그거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자가 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전세권자의 전세 보증금을 내가 안아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만약에 이런 물건을 꼭 하지 마라 뭐 이건 아니지만 이거를 알고 내가 입찰하는 거하고 모르고 입찰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알고 입찰하면 내가 보증금을 내가 인수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입찰가를 그만큼 낮춰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들어가면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갈 거고. 근데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거 뭐야? 막 이러면 이제 낭패니까.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될 거냐. 보증금이 10%예요. 그 감정가나 최저가의 10%. 근데 우리가 3억짜리 뭐 만약에 아파트를 들어간다 그러면 3천만 원 보증금을 내고 입찰가를 써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포기해서 미납을 하면 이 3천만 원은 법에서 안 돌려줘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근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 등기부는 표시가 안 돼요. 유치권은. 아까 뭐 그 가압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표시가 안 돼요. 이게 이제 대부분 어떤 거냐면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유치권 신청을 많이 해요. 그 공사한 업체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받기 전까지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이제 점유 거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치권에 대한 사항이 물건마다 다 케바케예요.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소송 꼭 가봐야 돼요. 이거는 현장소 가서 거기 이제 점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로 그 주변에 이제 부동산도 가보고 거기 그 사람이 진짜 점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치권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유치권이 진짜 성립이 된다 그러면 그 권리도 내가 인수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공사대금을 누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한 1억 못 받았다. 근데 이게 진짜로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유치권 1억도 제가 인수를 하는 거예요. 유치권이 있으면 어차피 세입자나 이거 팔지도 못해요. 그리고 유치권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이 사실 용이하지가 않아요. 대출이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우리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런 물건들은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내 돈을 다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 이것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 안 되면 소송을 가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물건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건물하고 토지 원래 소유자가 이제 사실 동일한 부분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경매에서 이제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씨가 B 땅을 이제 빌려요. B 땅을 빌려서 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B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 그냥 땅만 있는데 거기 빌려가지고 건축을 해요. 그러면 A 씨가 건물주고 B 씨가 땅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건물주인 A 씨가 B 씨의 제 땅을 빌려가지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서 토지 등기부 등본에 지상권 설정을 하면 나중에 이제 땅 주인이 변경이 되더라도 뭐 이 사람이 땅 주인이 팔 수도 있잖아요. 변경이 되더라도 이 건물을 세운 A 씨는 계속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와 같이 이제 어떤 사람 땅에 건물을 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지상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지상권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이게 건물하고 토지가 동일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경매나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이제 달라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건물 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이 토지 이 소유자가 변경이 되더라도 토지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주의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이제 토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이 법정 지상권이 되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토지를 낙찰받아서 소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경매 사이트 보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 이거는 들어봤어. 그래 이거는 이런 얘기였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하면은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이거야. 뭐 이렇게라도 스스로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냥 이거를 모르면 이게 뭔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이러잖아요. 여기 이제 건물 가처분 요게 있죠. 건물 가처분. 토지인등 건물 가처분. 아까 그 얘기한 것 중에 가압류가 있어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이제 돈을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채무자의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의 재산을 임시로 이제 확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압류니까. 네. 가처분은 이제 돈이 목적이 아니고 특정한 행위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처분을 이제 못하게. 네, 가처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동산에 소송이 막 진행 중이에요. 근데 판결이 나기 전에 아까 이제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판결이 난 후에 이제 다른 문제가 막 생길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과 이제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제 표시를 하게끔 해서 양도할 때 이제 문제가 된다 이거 제3자에게 사전에 미리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 등기부등본에 이제 공지가 되니까. 그러면
이게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동산에 뭐 증여를 해주거나 매매를 하거나 뭐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임차권 뭐 이런 게 일체 행위가 금지가 돼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가처분은 돈을 받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말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서 낙찰자가 인수가 되고 후순위 가처분은 소멸되는 건 원칙이에요. 근데 후순위 가처분도 낙찰자가 인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이제 각각 다른 경우에 이제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에 토지의 그 임대료를 소유자한테 줘야 돼요. 그 지료라고 하죠. 내가 땅을 쓰고 있으니까 그 땅에 대한 지료, 그거를 이제 줘야 되는데 건물 소유자가 임대료를 이제 연체를 막 해요. 이 건물 소유자가 이제 이걸 안 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위에 있는 토지를 이제 철거하라는 소송을 하면서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건물 철거라는 판결이 딱 나면 아까 가처분이 말소 기준구보다 후순위일지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요. 이거를 인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 낙찰자가 잔금을 내요. 소유권도 받았어. 근데 건물 철거 소송이 이제 판결이 딱 났잖아요. 그러면 내 건물이 철거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매각물권 명세서라고 보면 거기에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게 딱 나와 있으면 이런 문구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으면 후순위라고 해도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를 당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예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고 어떤 그 마인드가 조금 더 이런 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 쌓이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하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이 차를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싸게는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싸게 받아서 내가 결국에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건데 싸게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나중에 내 돈을 여기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물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경험이 더 쌓이시고 어떤 투자금에 대한 규모가 더 커지시면 난 대출 필요 없어. 그냥 뭐 일단 내 돈으로 다 진행시키고 나서 내가 이거 소송으로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서 다시 대출을 받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그냥 나중에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임차인분석에서 가장 핵심인 게 이제 대항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대항력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대항한다잖아요. 대항이 어떤 사람한테 내가 대항을 한다. 임차를 내가 이제 했어요. 월세든 전세든 경매로 넘어가서 소유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누가 낙찰을 받으면. 근데 바뀌더라도 계약한 내 임대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딱 끝나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이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 되게 강력한 거예요. 전세로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뭐 넘게 나는 여기 기간이 남아있어. 그럼 나는 그냥 살아도 되고 나중에 나갈 때도 낙찰자한테 그 보증금 다 받아서 나갈 수 있고 이게 되게 엄청나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낙찰자 입장에서도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잘 파악을 해야 나중에 낭패를 안 본다. 그러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이제 우리가 돌려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이건 낙찰자는 좀 알아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세입자분들도 이제 아시는 게 좀 좋죠. 알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월세 들어가 살 때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겠죠. 경매에 넘어간 분들 이렇게 제가 명도할 때 만나다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경우 되게 많아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해당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해서 낙찰 후에 내가 보증금을 이제 받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낙찰자한테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배당으로 이제 다 받겠죠. 근데 일부만 받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월세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법원에서 배당으로 내가 1,500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 1,500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 대항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 1,500은 나중에 낙찰자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법원에서 받든 낙찰자한테 받든 내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거 배당을 다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얼마를 더 이 사람한테 줘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사전에 알고 입찰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입찰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낙찰자가 내가 만약 입찰을 준비한다 그러면 인수를 해야 될 보증금이 얼마고 그 금액을 감안을 해서 입찰 가격을 정하면 돼요. 꼭 이거는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이건 들어가면 안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항력 요건이 이 두 가지인데 주택 인도,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어야죠. 그다음에 전입신고. 우리 그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이 아니라 이길 0시부터 이제 그 효력이 발생이 돼요. 입찰자 입장에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 사람이 다 배당을 받아가는지, 못 받아가면 내가 얼마를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입찰가를 쓰면 된다.